안녕.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파트부터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못 풀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수업 내용도 늘어나고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금만 집중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훑고 가야겠지요. 소모품이 나왔을 때는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끝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돈은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회계 1급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보증금과 월세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회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먼저 배울 것은 취득부대비용입니다. 취득부대비용이란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으로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시켜봅시다. 그런데 배송비가 2,500원이 붙어요. 이럴 때 물건값이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만 내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럴 때 물건의 가격은 1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득부대비용이라고 칭하면서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취득부대비용은 구입할 때 운반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우선 운반비는 구입 시에 들어가는 운반비만 물건값에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취득 부대비용이잖아. 취득이란 건 물건을 구입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매출 시 운반비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부동산은 뭐 하는 데일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집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부동산은 건물 등을 대신 사고 팔아주는 곳이에요. 내가 집이 있어서 그 집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저기 집 사실 생각 없어요? 뭐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 4달러!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란 곳을 통해서 건물 등을 거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수수료를 구입 시에 꼭 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물건값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이 취득세와 등록세. 얘들은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취득할 수가 없고 내 것으로 등록도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구입할 때 꼭 내야 되는 세금이네. 안 내면 물건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물건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직 물건값에 포함한다는 것이 감이 잘 오질 않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3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줄만 분개를 봤으면 차변에 토지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3천만 원 요렇게 했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네요. 이 두 개를 내지 않으면 내가 저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요 두 개 50만 원과 60만 원도 3천만 원에 포함을 해줘야겠네. 그럼 차변의 토지는 얼마? 3,110만 원이 되겠죠.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3천 그리고 50만 원과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현금 1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 건물 대금 1,700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둘 다 합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1,700만 원짜리지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건물이 내 거가 안 되니까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야? 1,790만 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두 개를 합쳐서 현금으로 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1,79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원래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수리했어.
그럴 때 이 건물이 10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11억이 됐을까요? 11억 된다고 한 사람 있으면 나와. 한번 붙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유리창을 다 깨고 고치기만 하면 난 떼부자 되는 건데? 이거는 현상 유지, 즉 원래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쓰는데 3층이잖아. 층이 너무 낮아서 2층을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서 5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의 가치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더 비싸지겠지. 5층 건물과 3층 건물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판매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와 외벽 도색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벽 도색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 뭐라 그랬어요? 물건값에 포함한다 그랬죠. 물건이 뭐야?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600만원. 그 다음에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요런 건 뭐야?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 650만원 요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영업용 승용차에 튜닝을 교체하고 50만원 중 30만원은 당좌 수표로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3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 잔액은 어음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으니까 지급 어음. 요렇게 쓰신 분들 지금 차량 운반구에 집중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급어음을 쓴다라고 하면 어음에 대한 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겠죠. 다시 상거래가 아닐 때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어음도 결국은 외상이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나오면 그때는 수선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었죠. 헷갈리면은 계정 과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즉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도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왜 하는 걸까요? 여기 자동차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10년 전에 3천만 원 하던 자동차고 최신형 자동차는 지금 3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물건을 구입했다면 분개를 해야겠죠.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3천만 원이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 대변에 현금 3천 이런 식으로 분개하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가치가 지금 같을 것 같아? 내가 10년 된 자동차를 주면서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나한테 주겠냐고. 안 주지. 왜? 낡아서 가치가 떨어졌잖아. 중간에 사고라도 났으면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감가상각비라고 한다는 것이지. 머릿속에 좀 들어오나?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직접법이랑 간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간접법이지만 그래도 둘 다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1,000만 원에 매입한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100만 원을 계상하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법이란 것은 가치를 직접적으로 깎는 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분개를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이처럼 직접적으로 차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장부에 1,000만 원으로 적혀 있던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100만 원이 차감되어서 90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차량 운반구의 원래 취득가액, 즉 구입할 때의 가격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장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검색을 해봐도 900만 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법이란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운반구를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간접적으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분개를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똑같아. 그런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100만 원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장부의 차량 운반고는 그대로 1000만 원으로 기록돼 있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서 구입할 때는 10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100만 원이 감소해서 9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간접법으로 분계를 합니다. 회계 2급은 간접법만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직접법은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면서 1급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계 어떻게 해야 돼?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면 밑에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대로 내려와서 존재한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2천만 원짜리 건물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2천만 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가치가 500만 원이 하락돼서 현재의 가치는 얼마야?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요걸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1,50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전액 현금으로 받다라고 해봤습니다. 자, 일단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은 어디로 가야 돼? 건물은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잖아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던 걸 사라지게 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 차변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팔고 얼마를 받았대? 1,600 받았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6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차변은 2,100만 원, 대변은 2,000만 원. 100만 원이 지금 남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100만 원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잘 봐봐요. 2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의 가치가 하락돼서 지금 1,500만 원짜리였죠. 그렇죠? 요거를 얼마를 받고 팔았어? 1,600만 원을 받고 팔았단 말이야. 100만 원의 이득이 생겼죠. 이게 왜 생긴 거야? 건물, 차량, 비품 요런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고 생긴 이익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싼 가격에 팔았어.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단 말이야. 그때는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문제는 1번인데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부대 비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되게 간단해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쉽게 말해서 주식 있지. 그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나오는데 지금은 액면가액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액면가액 무시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지금부터 집중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취득원가, 즉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물건값에 포함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비는 물건값에 더해주고 물건을 판매할 때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로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만 반대다 이 말이야. 얘만 반대래. 그럼 시험관들이 어떻게 해야겠어? 주구장창 시험 문제 내겠지. 거기 뭐해? 별표 빨리 안 치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구입할 때 수수료가 나오면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을 하고 처분할 때는 처분한 비용에 포함해서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건 잘 안 나오는데 키포인트만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도 하지만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아니 배당은 또 뭐야? 처음 듣는 용어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 즉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 수익을 내면 일정 부분을 나한테 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받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고. 단기매매 증권이란 건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거겠죠. 그럼 나는 배당금을 줘야 돼, 받아야 돼? 나는 투자자니까 받아야겠지. 즉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2급에서는 배당금 수익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반대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갔다면 우리가 배당을 해줘야겠지만 그런 내용은 2급에는 나오지 않으니 패스.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주식을
백주를 구매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취득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액면가액은 사뿐히 무시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100만원을 골뱅이 표시 뭐야? 한 주당이란 소리죠. 3만원에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00만원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수수료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대. 지금까지 취득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단기매매증권이 306만원이 되는 게 맞지만 단기매매증권만 예외라고 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차변에 수수료 비용 6만원과 현금 6만원을 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구입할 때 회계처리라고 하면 돼요. 굉장히 잘 나와요. 꼭 별표 쳐놓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1번과 3번을 묶어놔봤습니다. 단기시색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구입하고 전액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액면가 또 사뿐히 무시해 주시고 100주를 주당 만원이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3번 문제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15,0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장부에 적혀있는 거 뭐야? 1번처럼 적혀있을 거 아니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없애는 것도 얼마만 없애야 돼?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00만원만 없애야지. 이걸 내 맘대로 150만원 쓰면은 장부에 마이너스 50만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짜리를 팔고 받은 돈은 얼마야? 보통예금 150만원이 되겠죠. 그럼 아까 유형자산이랑 똑같아요. 지금 내가 단기매매증권 100만원짜리를 팔고 150만원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아까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땐 뭐라 그랬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그랬지. 지금은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으니까 뭐야?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기록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닐 거예요. 문제에는 수수료 등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주는데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물건에서 차감한다 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150만원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2만원을 빼고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 얼마로 바뀌어? 148만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팔고 148만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얼마가 돼? 48만원이 되겠죠. 조금 문제가 어렵죠. 요거는 원래 회계 1급에 나오는 난이도였는데 요즘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회계 2급에도 가끔씩 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배당금이 확정되어서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원, 대변에는 배당금으로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의 키포인트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물건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비용은 취득 부대비용, 취득 원가로서 물건값에 포함을 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감가상각법은 간접법으로 하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을 구입, 처분할 때 액면가액은 무시한다. 취득부대비용과 달리 단기매매증권은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번 시간은 중요한 내용이 매우 많으니까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의 할인 그리고 대손에 대해서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회계 1급에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요한 파트니까 꼭 와서 공부하시고 가세요. 오늘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